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 프랑스인 여성이 다른 친구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가기로 했잖아. 한국? 그 재미없는 나라를 가봐야 해? 난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케이팝은 관심 없다고. 차라리 그냥 취소하고 가지 말자. 시간 낭비야. 이거는 갑자기 일본 비행기가 취소가 되어서 한국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과연 이 프랑스인 친구들은 한국에 가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일본에 갈 생각에 정말 들떠 있었어요. 배낭과 지도, 그리고 많은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파리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할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일본행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졌습니다. 대신 한국으로 비행기를 탈 거라고 하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죠. 처음엔 뭐야? 와, 이게 진짜야? 라는 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그래 가보자. 한국. 우리가 간다. 인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인천이라는 멋진 공항이었어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크고 반짝이는 공항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공항에서 바로 안락한 기차를 탔어요. 부드럽고 빠르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경치가 정말 멋졌어요. 높은 빌딩, 탁 트인 들판, 멀리 보이는 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였지만 매력적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친절했어요. 가볼 만한 곳과 먹어봐야 할 음식에 대해 알려주고 한국말도 몇 마디 가르쳐 주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수도인 서울이었습니다. 밝은 불빛, 거리의 시끌벅적함, 사방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 냄새 등 정말 놀라웠어요. 매운 국수도 먹어보고 달콤한 부침개도 먹어보고 노래방이라는 곳에서 노래도 불렀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처럼 느껴졌어요. 산속의 조용한 사찰부터 번화한 쇼핑 거리까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최고였어요.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한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정말 많은 친구를 사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많은 케이팝 노래에 맞춰 춤을 췄어요. 결항된 항공편이 최고의 여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돌이켜보면 원래 계획이 틀어져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때때로 최고의 여행은 계획에 없던 것일 때가 있죠. 때로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공항의 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교통수단이 많이 있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자동차와 버스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보행자들도 언제 길을 건너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은 고풍스러운 사찰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어우러져 한국이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호스텔은 한국의 심장부이자 영혼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숙소 옥상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예상치 못한 여정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라고요. 한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기차가 왜 재미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의 기차를 타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의 첫 경험은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전에 지하철을 타본 적은 있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깨끗하고 시간을 잘 지키고 매우 효율적이어서 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 방송이 나와서 정거장을 놓치는 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지하철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은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보기 쉽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하면 정확한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편리했어요. 가끔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번 철도 여행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고속 열차인 KTX였습니다.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이 열차는 전국을 여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시골을 가로지르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경치의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 산, 고풍스러운 작은 마을 등 시각적인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지차 안에서 한국인 가족과 즉흥적으로 카드 게임을 한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긍정적인 한국 사람의 마인드. 비교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본인들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가정식 초대를 받았죠. 계획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발길 닿는 곳과 현지인의 추천에 따라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숙소 동료나 구멍가게 아주머니에게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보곤 했죠.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장소들은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은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은 땀 한 방울 흘린 보람이 있었죠.
또 다른 날에는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고 달콤한 꿀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획에 없던 여행은 제주도 방문이었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한국 남부 해안에 있는 목가적인 섬이죠. 화산 지형과 푸른 녹차밭, 눈앞에 펼쳐진 해변을 상상해보세요. 자전거를 빌려 며칠 동안 섬을 탐험하며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고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옛것과 새로운 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최첨단 기술과 뿌리 깊은 전통의 아름다운 조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오아시스 같은 경복궁과 같은 고궁을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경복궁도 좋았지만 옆에 창경궁과 창덕궁이 전 더 기억에 남는군요. 전 특이한 거를 좋아하니까요. 고궁을 실컷 즐기고 네온사인과 디지털 전광판이 최신 K-팝 히트곡을 선보이는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전통차를 마시던 고즈넉한 찻집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 피방도 갔었어요. 프랑스 있을 때도 정말 게임을 많이 즐겼던 편인데 한국 PC방은 정말 편리하고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들도 판매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했습니다. 1시간에 500원 정도밖에 안 하다니요. 여기서 살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희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열광할 거라고 말했다면 아마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흥하늘 휴게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휴게소가 아닙니다. 한참을 달려서 차를 세우고 화장실과 자판기 정도만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시흥하늘? 마치 미니 쇼핑몰에 들어온 것 같아요. 24시간 영업하는 상점부터 아늑한 레스토랑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고속도로 위에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그냥 둘러보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음식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놀랐어요. 김밥, 국밥, 돈가스, 통감자, 회오리 감자 등등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와 전 유럽과 비교할 만한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무료입니다. 더 더러운데 유럽에는 거의 다 유료거든요.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까지 그것도 무료였어요. 하지만 저희를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분위기였습니다. 번잡한 고속도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피크닉을 나온 가족,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저희 같은 여행객들이 그 모든 것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죠. 정말 여기는 부모님도 모셔오고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바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휴게소를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동하며 음식을 시식하고 둘러보았습니다. 약 1시간 후, 한 젊은 한국인 가족이 제 지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눈치채고 휴게소 곳곳에서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찾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갑에 돈도 그대로 있었고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인사와 함께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갑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유럽에서는 말이죠. 지갑을 돌려준 것뿐만 아니라 저를 찾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친절한 행동은 휴게소의 인상적인 편의시설과 함께 저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의 정직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으며 저희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전은 항상 걱정거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거리에는 조명이 밝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경찰 부스가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불안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주기도 하고 현지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소매치기나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꽁꽁 싸매고 다녀야 하거든요. 한국에는 그런 경우는 본 적 없었답니다. 역시 누구한테 듣고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겪고 느끼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됐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안전한 치안 덕분에 진정으로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한강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요. 명동의 활기찬 야시장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계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한국 경험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역사와 다양한 맛을 지닌 한국 요리는 그 자체로 최고였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불고기 한 접시부터 매콤한 김치의 탕까지 모든 음식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줌마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현지 시장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식 바비큐 체험도 있습니다. 석쇠에 둘러앉아 얇게 썬 고기를 구워 먹으며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건 문화였어요. 소주는 이날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이 되었답니다. 프랑스 음식하고도 어떤 음식과 다 잘 어울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소주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또 서울은 다양한 매력이 있더군요. 광장시장의 빈티지한 골목부터 트렌디한 홍대 거리까지 각 시장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기념품을 쇼핑하는 동안 전통 춤이나 케이팝 무대를 선보이는 거리 공연단의 공연을 즐기기도 했어요. 해가 지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네온사인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음악과 춤,
웃음소리로 도시가 활기를 띠죠. 클럽에서 일렉트로닉 비트부터 클래식, 케이팝까지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이태원과 강남의 밤문화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바로 한국의 노래방, 가수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또 코인 노래방에서는 동전 몇 개만 넣고 부르고 싶은 만큼 계속 부를 수 있었어요.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했죠.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서 따끈한 라면 한 그릇으로 즐거운 저녁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의 밤을 마무리하는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가게가 없는데 정말 한국이 여행하면 할수록 부러울 따름이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두 지역 모두 독특한 매력이 있지만 한국의 효율성과 현대성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 심지어 휴게소까지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유럽의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소중히 여기지만 한국이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키는 방식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귀국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자 한국에 계속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나라 한국은 우리를 매료시켰죠. 우리 중 일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존중과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직장 문화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부터 시골의 평화로운 마을까지 한국은 마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지나고 저희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프랑스에 착륙하자 그리움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은 장소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억뿐만 아니라 변화된 관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열망, 꿈 등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여행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살려고도 생각 중입니다. 일단 한국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가야겠죠? 제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어눌하게 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집 우울증에 시달려 수면제 없이는 잠도 들지 못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사람들이 꿈꾸는 곳을 다니며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집으로 보이는 한 공간에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던 여성이 용기를 내 도착한 곳에서 그녀를 두고 내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 말 맞지? 말 못하는 거 맞잖아. 다른 여성들은 그녀를 조롱하듯 크크대는데요.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 채 찾은 중국에서 결국 급을 나누는 경험을 한 그녀의 말할 수 없는 비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휴학생 메간이에요. 오늘 저는 말할 수 없던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우선 저에 대해 이어서 더 소개할게요. 제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브로드웨이 유명 영화음악 작곡가들과 세계적인 재즈 지휘자, 현대 작곡가 등을 배출해낸 곳이에요. 우리 학교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줄리어드 음대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곳은 뉴욕시에 위치했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대 중 하나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음대와 함께 미국의 다른 어떤 학교보다 최상위 오케스트라에 종사하는 음악가를 많이 배출해낸 곳이죠. 그래서 그만큼 졸업생들로 인한 기부금도 엄청납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교를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텐데요. 줄리어드 출신이라고 하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의 실력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음악을 하는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줄리어드 음대는 음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꿈 같은 곳이죠. 세계 최고 권위 있는 음악가들을 배출해낸 만큼 음악을 하는 사람의 개인 기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실현할 수 있게 최선의 조건을 가진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 수업을 통해 개개인의 음악적인 기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전 경험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음악가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정기 연주회나 콘서트 같은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리어드를 입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실력을 최우선적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영어 실력, 전반적인 학업 성적인 SAT 혹은 ACT를 제출해야 해요. 그 외로도 예술가 등으로 받은 추천서나 지원 동기 등이 담긴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지만 결국 이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악으로서의 재능이죠.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음악 학교 중 하나라 꼽혀요. 음악 전공 합격률이 5%대에 불과합니다. 이 합격률은 스탠포드, 하버드, 커티스,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고 합니다. 합격률이 두 자릿수가 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줄리어드는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의 학생 수만 딱 뽑는 경우가 많아 합격 기준도 높은 데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또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에 거주하면서 차별화된 유럽 전통 클래식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 학교를 나오는 것 자체가 명예가 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만한 꿈의 학교가 없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명성을 지닌 줄리어드 음대 합격을 위해서는 뛰어난 재능은 기본으로 겸비하고 남들보다 더욱더 많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줄리어드는 초창기에 설립되었을 때만 해도 음악만 전공했지만
지금은 음악학과, 무용학과, 드라마학과, 재즈학 연구소까지 공연예술 분야를 총망라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학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공연 예술의 발전을 가져왔어요. 우리 학교는 줄리어드는 댄스, 드라마, 음악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학위가 제공됩니다. 저는 보컬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는 클래식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현대 음악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현대 음악에 대한 비중과 전문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를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수재, 영재, 천재 소리를 어릴 적부터 듣던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왔지만 연습을 조금이라도 쉬게 되면 금방 뒤처지는 게 느껴졌어요. 타고난 천재들 사이에 있으면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연습벌레였어요. 더 잘해서 제가 가장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곧 교내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제가 메인 무대에 서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무리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 목이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좀 지나면 괜찮아질 컨디션 난조 정도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지나도 괜찮아지질 않았어요. 이쯤에서 눈치 빠르신 분이라면 이상한 점 아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역전당하거나 실력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루로 쉬지 않고 무리해서 연습에 매진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료 휴학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 모순적이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 미래와 음악에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 욕심이 많았던 제가 왜 휴학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인생의 불행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만한 그런 일이 제 인생에 찾아올 줄이야. 지금 생각해도 슬픈 일이네요. 목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저는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거주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알 수도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웬만한 일이 아니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아요. 약국에 많은 약을 팔기 때문에 드러그 스토어에 가서 약을 먹는 게 일상인데요. 제 상태가 심각해 보였던 학교의 교수님들도 가족들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권했기 때문에 큰 맘 먹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요. 제 성대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성대에 결절이 심하게 생겼고 결절을 그대로 방치해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목소리를 사용하고 고음을 사용하며 제 몸을 상하게 하며 발생한 결과였어요. 이건 저에게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왜 조금 더 빨리 찾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제 자신 탓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성대는 크게 손상되어 전적 성대 제거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일부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후에 목소리를 사용하는 능력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죠. 수술을 하고 나선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에 고민을 하고 울기만 했던 저에게 부모님은 당장 휴학을 하고 수술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병원에 입원해 수술에 필요한 검사들을 받고 저는 순식간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무는 곳은 더 이상 줄리어드의 연습실이 아니라 병실 아니었습니다. 늘 듣던 음악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울음소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병원 안에 있는 단은 제 현실이 재앙과도 같아 매일을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몸을 낫게 하는 건 치료도 필요하지만 치료를 하는 환자의 태도에도 크게 달려있다며 그만 낙담해야 한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지만 기운을 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매일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훔치며 퇴원할 날만 기다렸어요. 퇴원 후 저는 집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 줄곧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그럴 만한 어떤 힘이 없었으니까요. 왜냐면 저는 목소리를 아예 낼 수 없게 되었거든요. 수술 후 목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 했지만 기다려도 목소리는 나오질 않았어요. 제 컨디션에 따라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지만 목소리를 일부러 더 내보려고 집에서 노력해봐도 나오질 않았어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했지만 끝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은 저를 더 깊은 웅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일상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말을 하는 게 당연했던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런 변화는 저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장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일은 저와 저희 가족들,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생활 방식의 모든 것을 변화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지만 말이 쉽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목소리를 사용하는 보컬에게 목소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목소리는 제가 음악과 노래를 표현하는 가장 주요한 도구이고 제 음성으로 표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매개체이기도 했습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에게 브러쉬나 물감도 없는 것과 같고 요리사에게 요리할 수 있는 어떠한 식재료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희 상황은 급격한 우울증까지 동반하게 됐습니다. 잠도 오질 않았고 수면제가 없이는 스스로 잠이 들 수 없는 날들이 지속됐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모두 비관적인 날들을 보냈어요. 엄마는 매일 저보다 더 슬퍼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삶의 다양한 측면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휴학을 하는 이 기간을 슬프고 비관적인 날들로만 채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뉴욕을 잠시 떠나 있어야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면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걱정을 가장한 저희 상태를 떠보는 질문들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메간 진짜 목소리가 안 나와?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더니? 라는 그런 식의 말에는 저는 결코 온전한 걱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 상태가 얼마나 나아졌나 체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망쳐 나가고 싶었어요. 제가 긍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도전해봐야지 싶었어요. 유럽 같은 서양 문화만 쭉 배워오던 저에게 가장 낯선 경험과 신선한 무언가의 사건을 만날 수 있는 국가로 여행을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아시아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동경했기 때문에 아시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모두 다 가면 좋겠지만 가장 가보고 싶던 한국과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우게 됐죠. 말도 할 수 없이 수첩에 적으며 다녀야 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중국어나 한국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것보다는 심적인 타격감이나 낙심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어차피 몰라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나 목소리를 못 내서 말을 못하는 것이나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혼자 떠나는 여행이 두렵기도 불안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을 나침반 삼아 이 여행이 저에게 큰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라며 그렇게 저희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같이 가자고도 제안했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억지로 직장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이건 제 스스로가 해결하고 직면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모두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가뜩이나 음악을 전공하느라 돈이 많이 드는 딸인데 이 여행만은 최대한 제가 아끼면서 부담을 덜어주자 싶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항에 도착한 첫날 커뮤니티에서 리뷰로 봤던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좋았어요. 미국의 공항보다는 확실히 새로 놓여진 것들이 많아 쾌적하다 싶었죠. 하지만 화장실에 가보고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리뷰가 많았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30분 만에 경험한 화장실 칸막이가 없는 충격은 용변을 볼 생각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호텔까지 그냥 참기로 했죠.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여름이라 그런지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위를 참으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당연히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함이었어요. 우선 밖에 나가 버스 정류장에 서보니 그래도 버스 시설 같은 대중교통 시설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아날로그적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로 보였거든요. 제가 타야 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 오자마자 어이없게도 제가 분명히 서 있었는데 그걸 봤으면서도 당당하게 5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저희 줄에 새치기를 했습니다. 날도 더워 죽겠는데 새치기까지 한다니 그것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는 그들의 행동에 화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에 이어 두 번째로 본 중국의 민낯은 슬슬 짜증나게 했어요.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짐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의 문이 열리고 내부로 들어갔는데 코를 찌르는 토할 것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화 차이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좋은 게 있었어요. 중국은 가장 좋은 점이 대중교통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이었는데요. 환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작은 단위의 금액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내야 하는 일회함보다 많은 금액을 요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거스름돈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비키라는 것 같았죠. 저는 얼른 번역기를 이용해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니 그 기사분께서는 중국은 원래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받을 거면 제가 사람들이 요금 내는 것을 기다려서 그 기사 옆자리에 앉아 받아야 했죠. 저는 무슨 구걸이라도 하듯 그렇게 거스름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굴욕적이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이 어땠냐고 묻는 말에 제가 그런 행동을 해야 했다고는 결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스러웠습니다. 더 불쾌했던 건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번역기로만 이야기하니 저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일반석에 앉으려고 하니 장애인석으로 가라는 손가락질을 하는 승객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승객이 아니라 버스에 안내를 해주는 직원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 하나만으로도 서러운데 그들의 형용하기도 어려운 무례함은 제 기분을 더 최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냄새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무슨 다들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떠들고 귀가 찢어질 듯 웃어댔습니다. 기사님도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에티켓 수준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마치 사우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더운 버스 내부였습니다. 그때서 봤을 때 이런 최악의 시설일 줄 알았다면 다른 대중교통으로 이동했을 텐데 첫 방문이 결국 실패로 남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원래 중국의 버스가 이처럼 더운 것인지
아님 제가 탄 것만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그런 것인지에 대해 검색해 보게 되었는데요.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리뷰를 보니 중국은 여름철 버스에 에어컨이 있는 것을 타려면 금액을 더 많이 내는 다른 버스를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의아하고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버스 금액뿐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싼 이유는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의 상징이라 불릴 수 있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 이치에 맞게 생각하면 대중교통은 공공재와도 같은 건데 가격의 급을 나누고 가격마다 이용할 수 있고 균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 시설인데 돈을 내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급을 나누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질 않았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지방에서 온 중국인들과 유럽에서 저처럼 여행 목적으로 온 또래 친구들도 있었죠. 첫날 만난 것도 기념이니 밥을 먹자고 했어요. 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텍스트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번역기를 사용하다 보니 중국인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어렵지 않았는데요. 도저히 식사를 진행할 수 없는 악취가 제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후각이 예민한 편도 아닌데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계란 썩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의 원인은 중국인들도 그랬지만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샤워부터 해야겠다며 그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중국 친구가 저에게 매일 샤워하면 큰일 나는 거 몰라? 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뜩이나 시차 적응도 어려운데 그 악취 때문에 정말 어질어질했거든요. 그런데 유럽 애들도 얘 말이 맞아라며 맞장구를 쳤어요. 유럽 애들은 샤워를 하게 돼도 머리는 굳이 안 감고 속옷도 23일에 한 번씩 갈아입는다는 경악할 만한 답변을 했죠. 하긴 유럽에 왜 향수가 많이 발달했는지 알 것도 같았죠. 중국 애들은 저에게 머리를 자주 감으면 젖은 상태에서 두피에 바람이 들어가서 편두통을 유발해라는 검증도 되지 않은 기가 찬 주장을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중국인은 맞장구를 치며 머리 결이 상하는 게 그 때문이야라고도 했죠. 뭐 이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나마 정상적인 답변이었어요. 그 다음 이유가 가장 어이없었는데요. 뭐 샤워를 하면 사람의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간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죠. 그러더니 샤워를 하고 나른해지는 이유가 제 몸에 있는 에너지를 가져가서 그런 거라면서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유럽 애들은 그들의 말에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안 씻어. 이게 맞는 거네 같은 말로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유치원생도 알만한 기본적인 청결 상식에 대해 저런 한심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그들을 자세히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머리가 떡 져 있는 건 기본이고 팔꿈치나 손톱 끝에 때가 가득했죠. 저는 같이 식사하는 건 불가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도 처음 온 아시아 여정의 첫 시작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망칠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난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들은 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을 못해? 원래 장애가 있었어. 같은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들을 질문하더군요. 게다가 화장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일부러 놀래키기도 했어요. 제가 소리를 정말 내나 안 내나 그들끼리 돈을 건 내기를 한 것이죠. 솔직히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 애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중국 여행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피하려 왔는데 여기서 있다 가는 스트레스를 더 받아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저는 중국으로 온 게 아깝긴 했지만 다시 우울증이 돋을 것 같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가장 빨리 변경할 수 있을지 문의했고 다행히 다음날 아침 한 좌석에 여분이 있어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놓여있는 책자에 프리미엄 고급 택시를 부르는 업체의 안내 책자를 보곤 가장 좋은 택시로 새벽에 도착할 수 있게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부디 제가 이 숙소를 나갈 땐 이들이 깨있지 않길 바라며 중국의 첫날이 저물어갔습니다. 잠을 잤냐고요? 당연히 못 잤습니다. 아까 일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잠에 들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택시를 예약한 시간에 게스트하우스 앞으로 나가 택시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6시까지 오게 했는데 6시 20분이 되도록 택시는 보이질 않았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니 전화를 해볼 수는 없어서 업체의 게시판에 문의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8시 반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점점 초조해졌죠. 다른 거라도 타고 가야 하나 마음을 먹었을 찰나 저 멀리서 택시로 보이는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서서히 제 앞으로 다가와 멈추고 문을 열어 택시에 탑승한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택시를 이용할 때 징지싱은 경제형, 요우샹싱은 우수형, 좌처는 고급형이었기 때문에 저는 좌처로 분명히 예약했는데 차량 내부에 아는 형편없는 그 자체였어요. 기사의 의복 차림은 거의 누더기 와도 같았고 도저히 엉덩이를 대고 싶지 않을 정도의 악취로 가득한 내부 상태는 정말 멘붕을 일으켰어요. 그래도 공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꼭 참고 가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를 숨을 참아가며 가봐도 냉방도 틀어주질 않는 여름. 더위 안에 악취는 참을 수 없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저는 번역기로 근처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려달라고 한 뒤 그냥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중국을 떠나기 전에 지하철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제 스스로를 위안하며 지하철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날에 탔던 버스나 방금 타고 온 택시보다는 훨씬 정말 훨씬 나은 시설 수준과 악취도 덜했어요.
하지만 너무 최악을 경험한 뒤 마주한 거라 그렇게 후하게 쳐준 거지 깨끗하고 상쾌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경험도 해야 했어요. 그건 바로 가방 검사였죠. 지하철에서 가방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물 같은 액체는 가방에서 꺼내기까지 해야 했고 기계로 성분 검사 같은 것도 따로 하더군요. 아, 이 나라에 더 이상 짜증날 것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가방 검사를 마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떠날 수 있다는 게 해방감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으로 갈 거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이 한국은 정말 좋다고 하니 거기선 부디 즐겁게 보내고 오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잠깐 잠이 들었고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과 함께 드디어 한국으로의 첫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제가 가장 먼저 뛰어간 곳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편히 보리를 볼 수 없어서 마시는 것도 조심하며 최대한 참았던 터라 배탈이 나 버린 건데요. 한국의 화장실은 중국 공항이 간이 텐트라면 한국 공항의 화장실은 5성급 호텔과도 같았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대부분의 한국 화장실이 이렇게 쾌적하고 좋으며 특히 안전하다는 걸 말이죠. 화장실에서 드디어 오랜만에 편히 보리를 보고 마주한 첫 한국 공항의 모습은 최첨단 시대가 한국에만 도래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로봇은 제 시선을 훔쳤고 곳곳이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안내 서비스는 말하는 것이 어려웠던 저에겐 가장 필요하고 친절한 서비스였어요. 잠도 깰 겸 카페로 가 커피 한 잔과 베이글을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킨 메뉴마저도 배달 로봇이 가져다 주더군요. 제 메뉴를 받아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헛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중국의 화장실 시설과 거기서 겪었던 시설들은 도대체 어떤 시대에 있는 건지 가늠조차 안 됐거든요. 뭐 중국이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눈부시게 이뤘다고 하도 홍보를 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저는 전혀 그런 점을 단 하나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급하게 잡아야 해서 그냥 지금 당장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리뷰도 나쁘지 않아 그냥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잠을 자지 못한 여파로 컨디션은 정말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숙소를 찾아가야 하니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려야 했죠.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홍대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스 전광판에 도착할 시간이 실시간으로 세세히 표시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다리기 꽤 괜찮았어요. 제가 줄을 선 바로 앞에는 엄마와 5살 정도로 보이는 딸이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무언가 쓰고 휴대폰 화면을 건넸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아이가 화장실이 급해 얼른 다녀오겠다며 말했어요. 저는 그걸 굳이 왜 나한테 말하나 싶었어요. 그러고 짐은 어쩌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그녀를 보자 양손에 짐이 너무 많아 보였죠. 도저히 아이까지 챙기며 이 짐들을 다 가지고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써서 화면을 보여줬죠. 그녀가 아이와 함께 뛰어 화장실을 가고 덩그러니 서 있는데 괜히 더 신경 쓰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짐을 두고 가는 게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뉴욕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렸다면서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짐을 두고 가면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캐리어 2개나 그냥 두고 간다는 사실이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줄의 다른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 모녀의 짐에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저 짐들은 없어지고도 남았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냥 자신의 자리만 지킬 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가 오려면 5분 남은 상황이라 저까지 초조하더라고요. 결국 우려하던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아직 모녀가 오지 않았는데 버스가 도착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거기 줄에 서 있던 한국인들은 기사님에게 무어라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음성 번역기를 사용해 들어봤는데 그들은 모녀가 곧 오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너나 할 것 없이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있었어요. 기사님은 웃으며 그 짐을 버스 짐칸으로 먼저 옮겼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사님을 도와주기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마침 모녀가 뛰어오며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듯했고 그렇게 모두 다 무사히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들어가자 마치 이글루 속에 들어온 것처럼 시원하고 쾌적한 내부였어요. 악취는커녕 좋은 향기가 나는 걸 느꼈죠.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인들 옆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기분 상하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자리에는 충전을 할 수 있는 케이블은 물론 의자를 뒤로 젖힐 수도 있었고 무슨 리무진에 탑승한 것처럼 편한 좌석에 놀라웠습니다. 제가 좌석에 앉고 나란히 그 옆에는 아까 그 모녀가 탑승하게 되었어요. 그때 좀 짜증이 났습니다. 피곤해서 가는 내내 좀 자려고 했는데 아이가 옆에 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선 이어폰 배터리로 다 닳아서 사용할 수 없는 터라 짜증났지만 그래도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화들짝 놀란 저는 경기하듯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잠이 든 줄 몰랐거든요. 너무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무언가 마음이 놓였던 건지 그것도 아니면 워낙 편해서인지 잠깐이지만 아주 깊게 꿀 숙면을 한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어떠한 소음도 듣지 못했어요. 아이가 잠든 건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었죠. 그 엄마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소음을 내려고 하면 조용히 하라고 손을 입에 가져다 보이며 아이와 색칠 놀이나 종이 접기를 하며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예의를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녀의 태도에 솔직히 좀 감명받았어요. 두리번거리며 어디쯤 왔는지 보려 했는데 아까 그 엄마는 저에게 번역 앱으로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라고 물었죠. 저는 목적지를 말했고 거의 다 왔어요. 같은 정류장이니 내릴 때 알려줄게요라고 하더군요. 아이는 저를 보며 쑥스러움 가득하게 손바닥으로 인사도 전하는 게 귀여웠죠. 그녀가 여기서 내려야 한다고 알려줬고 모녀와 함께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짐을 빼고 기사님께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여성은 한국은 이용요금에 모두 포함이니 안 그래도 된다고 하더군요. 팁을 내는 것이 무조건 습관인 미국과 다른 문화이긴 했지만 솔직히 편리했습니다. 아직 학생인 저에겐 팁은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짐까지 무사히 받은 저는 이제 갈 곳을 향해 가려는데 어린 딸은 저를 톡톡 치더니 다가와 사탕을 건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느낌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꾸 그 모녀는 제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역시나 사람은 의심해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갖가지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제가 묵을 게스트하우스의 호스트였어요. 정말 기막힌 우연이었죠. 그 모녀의 도움 덕에 저는 외국인이라면 찾아보기 힘들었을 유용한 정보에 대해 들으며 온전히 한국에 대해 만끽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매 저녁마다 귀여운 아이와 집주인과 함께 먹었던 저녁 식사는 행복한 경험으로 채워주었죠. 그녀는 제가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목소리에 대해 묻질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저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확 나타나며 저를 놀라게 하며 간지럼을 태웠는데 행복한 마음에 웃음이 터져 제 목소리가 조금이지만 분명히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된 건데요. 저도 아이도 집주인도 모두 다 놀라서 얼어붙었고 그제서야 저는 제 사정을 설명했고 집주인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위해 눈시울을 붉히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주었어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의 진심 어린 지지와 성원으로 제 마음에도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돌아온 고국에서 저는 성대 재활에 힘쓰고 있는데요. 불행은 인생의 일부일 뿐 이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그리고 어둠이 와야 그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반짝이는 별 같은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른 회복해서 저는 예전보다 저를 더 챙길 수 있을 것이고 이 시기만 잘 통과하면 저는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중국 광저우의 강의실. 중국인 학생들이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바보야. 팬더도 키워주면서 중국한테 돈도 준다니깐. 한국은 거지라서 팬더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한국이 바보라니요? 그리고 한국이 거지라니요? 아무래도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일단 드러나 봐야겠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한 중국인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광저우에 살고 있는 리우입니다. 제 진로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판다 푸바오를 처음 본 것은 고등학생 시절의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학교 도서관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 사랑스러운 팬더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판다의 귀여운 장난 그 이상의 마법 같은 무언가가 푸바오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은 학교에서는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새로운 관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과자를 학교에 가져오고 한국어로 몇 마디 말을 시도하고 공책에 푸바오의 작은 이미지를 낙서하기도 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면 친구들은 웃고 속삭이고 때로는 서로를 슬쩍 건드리곤 했죠. 가슴이 아팠지만 푸바오는 저와 같은 꿈을 꾸기에는 너무 좁아 보이는 세상에서 저에게 탈출구이자 작은 기쁨이었어요. 밤늦게까지 푸바오 영상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 음식, 언어 등 모든 것이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한국 문화를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소박하고 근면하며 친절하셨고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원하셨죠.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지지해 주셨지만 걱정도 하셨어요. 리우, 왜 영어를 하지 않니? 영어가 더 실용적이고 유용하잖아.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의 놀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영어나 경영학과 같은 전공을 선택하는 반면 저는 한국어를 선택한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넌 시간 낭비하는 거야. 한국어를 공부해서 무슨 미래가 있겠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모든 웃음과 조롱 섞인 말들이 제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푸바오가 상징하는 문화는 제 일부가 되었고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어 과정이 있는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명문 대학은 아니었지만 제가 동경하던 세계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색다른 길을 걱정하시면서도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하루하루를 한국어에 몰두하며 보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시청하고 집에서 김치를 담가보기도 했습니다.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름답고 복잡하고 시적인 언어였어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문화, 사람,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죠.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반 친구들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매료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한국 과자를 앞에 펼쳐놓고 반 친구들이 3, 4, 5 모여있을 때를 기억합니다. 친구들은 제 이상한 집착에 대해 농담을 하곤 했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제 꿈은 그들의 말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푸바오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저희 작은 세계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눈치챈 장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니우, 왜 한국말이냐?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푸바오에 대해, 제가 발견한 아름다움과 깊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장 선생님은 열심히 듣고 있다가 제 기억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열정을 갖는 것은 좋지만 세상은 넓고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어느 한 문화에만 매몰되지 마렴. 그의 말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지원은 부족했지만 저는 틈날 때마다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글을 연습하고 K-팝을 듣고 한국 영화를 보곤 했죠.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시면서도 조용히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 헌신을 보셨고 제 꿈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믿어주셨습니다. 너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라. 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잊지 마. 어머니의 말씀은 제 여정은 오롯이 제 몫이며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졸업식은 씁쓸했습니다. 고등학교와 작별을 고하면서 놀림과 고립감, 의구심과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나 판단 없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저희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장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시절은 힘들었지만 저를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배웠죠.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더 깊이 빠져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나 푸바오에 대한 저희 열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죠. 이곳에서는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 문화에 제 열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교수님은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어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 풍습, 축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잘 알고 계셨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결심하고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어 번역가로 일할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은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일과 학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문서를 읽을 때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더욱 눈을 뜨게 되었죠. 대학 생활은 또한 새로운 사회적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친구도 몇 명 사귀었지만 한국 문화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변두리에 있는 제 자신을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전히 제 열정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더 자신감이 생겼고 제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제 헌신을 눈여겨보시고 자주 격려해 주셨어요. 니우, 한국 문화에 대한 내 열정은 대단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 스포츠와 저와 같은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모두가 한국에 대해, K-팝에 대해, 드라마에 대해,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제 열정은 더 이상 특이한 것이 아니라 주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 요리법도 배웠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한 모임은 곧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는 점점 커져가는 한국 문화 애호가 커뮤니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사뭇 달랐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제 진로에 대해 의문을 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팬더 푸바오를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죠. 저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열정을 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K-팝 밴드가 대세였고 한국 드라마가 곳곳에서 화제를 모았으며 한국 패션과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갑자기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자산이 되었고 저는 이 문화 현상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깨달은 인식과 함께 더 많은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학업과 업무, 한국 문화 동아리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버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겪었던 조롱과 외로움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고 수년 동안 쌓아온 힘과 회복력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번역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도전과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와 이해에 관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번역가의 역할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문화적 악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를 가르치고 공유하는 방식에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온라인 한국어 학원을 개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아이디어를 몇몇 동료와 친구들에게 공유했고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노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열정을 접근하기 쉽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잠재적인 강사와 협력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신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온라인 학교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나 한국 문화의 물결을 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한류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한국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언어 수업부터 문화에 대한 통찰까지 한류 아카데미는 한국 문화 애호가들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열정을 나누고 싶다는 꿈이 현실로 다가왔고 그 열정이 멀리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솔선수범의 감명을 받은 모교에서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진로 박람회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자리에 있었던 학생들과 제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진로 박람회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직업으로 바꾼 한 소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도전과 노력 그리고 열정을 좇았을 때의 만족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내와 헌신이 있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던 시절부터 성공적인 전문 직업인이자 기업가가 되기까지 제 여정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장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한 고등학생이 제 강연이 끝난 후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조금은 어리숙해 보였지만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 제 또래의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 놀림을 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움 없이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순간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을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푸바오 동영상에서 위안을 찾던 여고생에서 문화 교류를 주도하는 여성이 되기까지 제 여정은 우여곡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과 좌절은 저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